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민생기자회견인데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을 했고요. 정책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3%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영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네, 일단 그 날짜가 왜 어제였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전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고 그 전날 이른바 타운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까지 고려해서 태기를 하신 겁니까?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일정이라 잘 몰랐고요.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전후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해서 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에서 어차피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야당 대표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여쭤보기 전에 그 전날에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그다음에 정치과잉 시대에 서민만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핵심적인 이유를 잘 못 찾았다라고 봐요. 네. 지금 민생이 어려운 문제 자체는 민생보다 이념을 앞세웠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르는 민생 예산을 설계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재정을 풀면 서민이 어렵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은 R&D 예산을 14% 삭감한 R&D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그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생산과 투자를 늘려나가서 우리의 경제 기반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인데 대통령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자 회담 있잖아요.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과 관련해서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회담은 형식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야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하는 회담 정도는 해야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주장했었던 여야 영수회담을 거둬들이고 일부 후퇴하여 여야 대통령이 포함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국면과 어려워진 민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국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때가 됐다. 그래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것은 좀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 전에 사전환담이 있었고 여기서 막수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뭐 전혀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공식적인 대화나 협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그다음에 대통령 간의 실질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게 워낙 이제 그 많은 내용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여쭤보는 거 불가능하고 제일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는 그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문제는 어제 저도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이게 빠지는 겁니까?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기한 것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해결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보기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강남과 강북 간의 불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남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강북의 그 취약한 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서울시의 첫 번째 과제인데 김포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면
그 돈을 다 김포에 써야 되는데 서울 시민이 동의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서울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 지역 균형 발전에서 추진해 왔었던 뭐 부울경 메가시티, 호남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보완적 소재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던지는 그런 이슈로서 바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기조는 지역 균형 발전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화 비판이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당의 강령과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해당 지역 구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강서 저희 보궐선거를 하면서 그 문제를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부했을 시 국민들은 어떻게 심판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이 문제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곤혹함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적이 있으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연 설명을 했냐면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인천, 계양, 김포, 부천,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 이 서울 서부권을 집중 개발해서 서울 강남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시에는 그게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와 네. 계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됐었는데 그 안이 서울 시민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김포권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김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는 교통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지하철 5호선 확장과 골드라인의 교통 지역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우선적으로 나서달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갑자기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로 가게 되면 핵심적인 문제는 벗어나고 사실은 형식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면서 김포 시민들의 지역 현안 문제는 저는 수면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서울 비대화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초 어떤 그 관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같은 궤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당 시의 공약이 조금 더 심도 깊은 곳 속에서 나온 게 약간 미진했었다. 그렇게 보고 당시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고 서울 시민과 김포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있습니다. 문제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 여러 의견을 듣고 예.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골드라인의 교통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용산과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예타 면제와 예산 편성을 이번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서 네네. 그것을 민주당은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다. 행정구역 개편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치적 측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의원님 또 그러니까 당내 전략통이시기도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총선 승부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언론은 국민의힘의 총선 승부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총선 판세를 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소탐대실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를 건들면 서울 강북이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강북에 투자해야 될 서울 시민의 예산이 김포에 가게 되면 예. 서울 강북 500만 서울 시민이 아마 흔들릴 겁니다. 두 번째는 부울경과 호남 충청권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과연 그게 타당한 총선 전략인가
국민의힘도 조금 더 정치 계략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면 지금 손을 놓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보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수도권이 상당히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위기라고 한다면 이걸 해서 판을 흔드는 것 자체가 밑자의 본전이다. 혹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김포 문제가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대안이 과연 그것인가? 저는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은 첫 번째 대통령이 민생보다 이념을 앞세운 극단적인 이념 전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현재 당면한 국내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 네. 셋째는 일방적인 용산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의 힘이 자율적인 판단할 수 있게끔 손을 끊어라.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온 대책은 그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얘기들로 나와서 과연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끓고 있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저는 제자리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구리시장이 그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잖아요. 지금 현 구리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근데 지금 그 보면은 서울 인접 도시 여러 곳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뭐 지금 들썩거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첫째. 두 번째, 이거에 대해 당의 방침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러면 해당 시장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단일한 어떤 입장, 대응을 할 계획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차분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추후로 인근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아까 거론됐던 사안들은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광명, 고양인데 부천, 그 중에 다수는 국민의힘 시장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버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들이라 아마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연쇄적으로 그 편입 추진으로 그 이야기하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욕망의 열차에 타게 되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에 있어서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도 이준석 신당에 대한 가상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 15에서 17% 사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대구 경북 수도권의 비판적인 보수층에서 올바른 보수 정치의 길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소홀권력이 강하고 또 제가 보기엔 이준석의 정치가 나름대로 2024년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보수 정치에 분열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은 후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선 판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지금 선거제 개편안이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특히 비례대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탄희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연합 200석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평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벌써 200석 이야기 하느냐라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탄희 의원의 뭐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런 발언을 조심할 때다. 조심할 때다. 조심할 때다. 올 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네.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린 선거였는데 네. 그게 마치 민주당의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타당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팽팽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세 판단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총선기획당 띄웠잖아요. 네네. 지금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친명기획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래 이제 당직 개편을 이전에 4개월 전에 했을 때 그 통합당 그 지도부로 만들었거든요. 네.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정책위 의장 김민석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네. 수석 대변인 권칠승. 네. 사실 민주당의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인사로 당 집행부를 꾸렸고 총선 기획단은 당연직이 60% 정도 됩니다.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 전략위원장,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 전용기위원장은 사실 이원욱 의원이 제일 총애하는 후배 의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런 분이 지금 총선 기획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일 시각도 있지만 공천의 문제에서 총선 기획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공천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작년 5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총선 기획단은 정책 방향, 홍보 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젠다 세팅 이렇게 총론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 뭐 12월 중순이 되면 공천 관리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그 시기에 한다라고 봅니다. 혹시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티오 2자리는 지금 남아 있잖아요. 원래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13명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그 2자리를 이른바 비명계 인사한테 좀 할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실까요?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하겠죠. 여러 가지로. 어제 박지원 전 실장이 나와서 호남의 민심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약간 앞서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른바 조국 신당 얘기가 지금 사라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호남의 반응이 상당히 주목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호남은 사실은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가는 길에서 사실 중심추죠. 호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추장 호남인들도 네. 사실 중심추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잘못된 것에 대한 회초리를 세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겸허하게 받고 인물, 그다음에 정책, 미래 비전을 잘 준비해서 네네. 희망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도 잘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